어린 소녀와 그녀의 엄마가 혼자 낚시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출발한 직후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몰아쳤고 모두가 그들이 살아남을 가능성 없이 잃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8개월 후 한 어부가 바다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충격적인 발견입니다. 작은 항구 마을 회암포는 항상 바다와의 관계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바위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의 리드미컬한 충돌과 멀리서 들리는 갈매기의 울음소리가 그곳의 삶의 배경을 이루었습니다. 끊임없이, 믿을 수 있게, 변함없이. 하지만 강민수에게 그 소리들은 바다가 그에게서 빼앗아간 것에 대한 고통스러운 상기로 변했습니다. 8개월, 그가 아내 윤서영과 딸 소희를 마지막으로 본 지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미소 짓는 얼굴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진 지 8개월. 항상 그들의 공유된 열정이었던 바다에 의해 데려가진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작은 선착장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그 운명적인 아침에 그들과 포옹하며 작별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바람이 소금과 물고기 냄새를 실어 나르는 동안 낡은 나무 부두가 그의 부추 아래서 삐걱거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서영이 배의 장비를 싣는 동안 밝게 웃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소희는 9살이었는데 흥분으로 들떠 있었고 금발 머리를 따은 머리가 흔들리며 아이용 낚싯대를 자랑했습니다. 민수가 몇 주 전 그녀의 생일에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아빠도 정말 못 오세요? 소희가 실망한 푸른 눈으로 물었습니다. 최씨 아저씨, 배 고치는 거 도와주기로 약속했어, 애기야. 그가 그녀의 머리를 헝클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랑 재미있을 거야. 작년 여름에 엄마가 괴물 같은 농어 잡은 그 장소 보여줄 거야. 서영은 그에게 미소 지으며 숙련된 손으로 마지막으로 물품을 확인했습니다. 걱정 마, 저녁 가져올게. 폭풍 오기 전에 돌아와. 그가 배가 떠날 때 외쳤습니다. 날씨 예보에서 오후에 소나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심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바뀌었는지. 이제 민수는 바람이 그를 관통하자 재킷을 더 꽉 당겼습니다. 그는 자주 이곳에 왔습니다. 마치 여기 서 있으면 어떻게든 그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을 것처럼. 수색은 철저했습니다. 해안경비대, 지역 어부들, 자원봉사 다이버들. 그들 모두 며칠 그리고 몇 주 동안 바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날의 폭풍은 전례 없는 것이었고 빠르게 형성되어 회암포의 가장 노련한 선원들조차 충격을 받을 정도의 폭력으로 몰아쳤습니다. 실종 3일 후 그들의 낚싯배 조각들이 그들의 소지품 일부와 함께 해안으로 떠내려왔습니다. 서영의 방수 배낭, 앞면의 만화, 물고기가 수놓아진 소희가 가장 좋아하는 낚시 모자, 영구 마커로 소희의 이름이 쓰여진 플라스틱 물병. 당국은 명백해 보이는 것을 결론 지었습니다. 배가 폭풍에 전복되었고 서영과 소희는 바다에 잃었다고. 하지만 민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추가 수색을 조직했고 해안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가장 가까운 숲이 우거진 무인도인 물범섬에 집중했습니다. 회암포의 10대들이 가끔 모닥불과 담력 시험을 위해 그곳에 가곤 했지만 대부분 손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서영과 소희가 어떻게든 그곳 해안에 도달했다면,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물범섬에서도 해안선을 따라 점점이 흩어진 다른 작은 섬들에서도 아무것도. 결국 공식 수색은 중단되었지만 민수는 계속했습니다. 날씨가 허락하는 매주 주말마다 그는 배를 타고 나가 다른 지역에서 다이빙을 했고 매번 수색 범위를 확장하며 희망을 포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또 다른 수색을 위해
다이빙 장비를 배에 실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의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가 부정하고 있다고, 진실을 받아들이고 치유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확실성 없이, 마무리 없이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요? 출발 준비를 하던 중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회암포 경찰이라고 표시되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목구멍으로 치솟았고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민수 씨, 저는 박 형사입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민수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서에 와주셔야 합니다. 당신 가족의 사건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민수의 손이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진전입니까? 지역 어부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가 뭔가를 봤다고 믿고 있는데,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선착장에 있습니다. 주간 수색을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어부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서둘러 장비를 차에 다시 내렸습니다. 잠수복에서 일반 옷으로 갈아입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것일까? 그가 기도해온 돌파구? 그는 희망을 억제하려 했습니다. 전에도 거짓 단서들이 있었고 어디로도 이끌지 못하고 더 깊은 실망으로만 이끈 선의의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해안경찰 초소까지의 운전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건물은 사소한 분쟁에서 가끔 술 취한 뱃사람까지 모든 것을 처리하는 5명 이하의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었고 회암포의 법집행의 심장부였습니다. 박 형사가 입구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빨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씨, 아르샤스. 무슨 일입니까? 민수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이 물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박 형사는 그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경찰관이 민수가 지역 어부로 인식한 남자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항구 주변에서 그를 본 적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강 씨, 이분은 김태수 씨입니다.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당신 가족의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부가 일어서서 거칠어진 손을 내밀었습니다. 더 나은 상황에서 만나길 바랐습니다, 강 씨. 민수는 그의 손을 잡고 남자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태수는 그들이 모두 앉자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나갔었습니다. 늑대섬으로 건너가는 길이었죠. 거기 해양연구소에 보존 해산물과 기계 부품을 며칠마다 운반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섬 체인의 더 큰 섬 중 하나에 있는 고립된 연구소에 익숙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폐기된 늑대바위 등대 근처 옛 해운 항로를 가로질러 왔습니다. 약 40분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태수는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처럼 멈췄습니다. 오늘 아침은 안개가 꼈었습니다. 시야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등대를 지나갈 때 등대 밖 부두에 서 있는 어린 소녀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저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가슴속에서 뛰었습니다. 소녀라고요? 몇 살이나? 어렸어요. 아마 8살이나 9살. 안개 속에서 알아보기는 어려웠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수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항구로 돌아와서 실종자 전단지를 봤을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당신 딸의 사진이 있는 전단지 말이죠. 그때 확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소녀가 당신 딸과 아주 비슷해 보였습니다. 박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김 씨가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직접 연락하는 대신 우리에게 왔습니다. 등대는 늑대섬에서 약 10마일 떨어진 곳에 있고 그곳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야기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지역 미신이죠? 태수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일부는 유령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사하러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개가 짙었어요. 정말로 아이가 거기 있다면 어른도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등대지기의 딸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다시 전단지를 봤을 때 제가 본 것을 보고하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박 형사를 향했습니다. 등대가 여전히 운영 중입니까?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 몇 년 전에 폐기되어 개인 소유주에게 팔렸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메모를 참고했습니다. 장말콤이라는 사람이 약 22년 전에 구입했습니다. 역사적 보존 목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 씨의 연락처 정보가 있습니까? 민수가 목소리에서 긴급함을 억제하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테이블 위에 전화기에 손을 뻗었습니다. 여기 번호가 있는데 오래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고 기다렸다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신호음이 없네요. 번호가 해지된 것 같습니다.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등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강씨 셔츠. 박 형사가 시작했지만 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맑습니다. 제가 배를 몰고 그곳까지 안내할 수 있습니다. 박 형사는 두 남자를 번갈아 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찰선 승인을 받겠습니다. 정말로 아이가 거기 있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유령이든 아니든. 경찰관이 준비를 하러 나가자 민수는 태수를 향했습니다. 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부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강씨 씨. 1시간 이내에 민수는 태수와 2명의 경찰관과 함께 늑대바위 등대를 향해 가는 순찰선에 있었습니다. 항구를 떠나면서 민수는 나중에 등대의 실루엣이 나타날 수평선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8개월 동안의 수색 후 답이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등대에 줄곧 눈에 띄게 숨어 있었을까요? 그는 희망을 억제하려 했지만 배가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자 민수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 악몽이 마침내 끝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순찰선은 오후 늦게 늑대바위 등대에 접근했습니다. 구조물은 바다의 바위 노두에서 극적으로 솟아올랐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선명한 회색 기둥이었습니다. 1971년에 건설된 이 등대는 수많은 폭풍을 견뎌냈고 폐기되기 전까지 한 세기 이상 동안 선원들을 위한 파수꾼으로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민수의 시선은 즉시 등대 부두 근처 바위에 끌어올려진 작고 파괴된 나무배에 끌렸습니다. 선체가 심하게 손상되어 명백히 사용할 수 없었지만 그곳에 누군가 있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지난번 지나갈 때는 적이 없었어요. 태수가 배를 가리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형사, 2 경찰관 중 더 상급자가 배를 작은 콘크리트 부두 옆에 조종하고 고정했습니다. 모두들 경계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4 남자가 하선했고 콘크리트 부두는 그들의 발 아래에서 튼튼했지만 낡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등대문에 다가가면서 숨을 참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형사가 금속문을 단호하게 두드렸고 소리는 물 위로 메아리 쳤습니다." 안에 누구 있습니까? 그가 외쳤습니다.
침묵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여러 번 더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자 이 형사가 문 손잡이를 시도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본 소녀는 이 부두 밖에 있었습니다. 태수가 그들이 서 있는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로 이 부근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이 형사는 회의적으로 보였습니다. 빛의 장난이나 안개가 아니었다고 확신합니까? 태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봤습니다. 민수는 부두 가장자리로 걸어가 파괴된 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았고 아마 14피트 길이로 심각한 먼바다 낚시보다는 당일 여행에 사용되는 종류였습니다. 선체 손상은 광범위해 보였습니다. 바위나 격렬한 폭풍에 명백히 두들겨 맞은 것이었습니다. 이 배,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밀려오기 전에 몇 달 동안 표류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행동을 고민하며 서 있을 때 먼 소리가 그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점점 커지는 바의 엔진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본토 방향에서 접근하는 현대식 모터보트를 보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박 형사가 말하며 본능적으로 손을 권총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접근하는 배는 등대에 가까워지자 속도를 늦췄고 조타석의 남자는 명백한 놀라움으로 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이가 많았고 아마 60대 후반으로 거친 피부와 백발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인 후 그는 배를 부두 옆으로 조종하고 엔진을 껐습니다. 신사 여러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가 외쳤습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지친 기색이 있었습니다. 이 형사가 배지를 손에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해안 경찰입니다. 장말콤 씨입니까? 남자의 눈썹이 약간 올라갔고 배에서 부두로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제 재산입니다. 무엇 때문에 경찰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오늘 일찍 이 등대에서 아이를 봤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 형사가 말했습니다. 조사하러 왔습니다. 장말콤의 표정이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변했습니다. 여기 아이라고요? 그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을 설명하네요. 이 신고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장씨?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장말콤은 질문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아침 조카와 함께 여기 있었습니다. 등대에 보관해둔 제 오래된 물건들을 가져가고 있었죠. 당신네 목격자가 본 게 그 애일 겁니다. 민수는 희망이 꺼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지만 장말콤의 태도에 대한 무언가가 그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카라고요? 이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장말콤의 자세가 경직되었습니다. 왜죠? 제가 제 가족에 대해 거짓말한다는 암시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암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형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이와 관련된 신고를 조사할 때 절차일 뿐입니다. 장말콤은 눈에 띄는 거부감으로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스와이프하더니 짧은 금발, 머리에 어린 소녀를 보여주는 화면을 그들에게 잠깐 돌렸다가 전화기를 재빨리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만족하십니까? 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 형사가 태수를 향했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보신 소녀일 수 있습니까? 태수는 장말콤을 살펴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비슷해 보였어요. 제가 말했듯이 안개가 꼈었고 저는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확실합니까? 경찰서에서 그녀가 전단지에
제 딸과 닮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무엇을 봤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태수가 불편해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 사진의 소녀가 오늘 아침 제가 본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빨간 재킷을 입은 어린 소녀였어요. 안개 속에서 세부 사항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민수는 희망의 짧은 불꽃이 더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 씨, 이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실망을 이해합니다만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당신 딸이 이 등대에 혼자 있을 확률은. 민수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또 다른 막다른 골목에 압도적인 무게를 처리하려 애썼습니다. 장말쿰은 평평한 표정으로 이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이게 이 일의 전부입니까? 제 조카가 이 사람의 실종된 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의 어조에는 방어적인 기색이 있었습니다. 유감입니다만 제 조카를 빼앗아 가지는 못합니다. 아무도 누구를 빼앗아 가려는 게 아닙니다. 박 형사가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신고를 후속 조치하는 것뿐입니다. 장말쿰은 약간 긴장을 풀었지만 눈은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장씨 씨, 이 형사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등대 안을 좀 둘러봐도 될까요? 왜요? 장말쿰이 날카롭게 물었고 손이 약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려고요. 어차피 여기 왔으니까요. 장말쿰은 거절하고 싶어 보였지만 잠시 고려한 후 주머니에서 열쇠 묶음을 꺼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안이 먼지투성이고 특별히 쾌적하지 않다는 걸 염두에 두세요. 요즘은 보관용으로만 사용합니다. 장말쿰이 문을 열자 민수는 그의 손의 떨림이 강해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무거운 금속문이 저항하는 삐걱 소리와 함께 열리며 소금이 엉겨붙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으로 비춰진 간소한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등대는 배치가 간단했습니다. 기본 가구가 있는 기단부의 작은 거실 공간, 랜턴실까지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아마도 지하 폭풍 대피소로 이어지는 문이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둘러보세요. 장말쿰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물건들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태수는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등대의 좁은 공간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수, 두 경찰관, 그리고 장말쿰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습기와 사용하지 않은 냄새가 났습니다. 대부분의 표면에 먼지층이 덮여 있었지만 민수는 일부 영역이 최근에 교란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저 아래는 무엇입니까? 이 형사가 폭풍 대피소 문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창고죠? 장말쿰이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장비, 가구, 다른 곳에 둘 공간이 없는 개인 물품들. 좀 봐도 될까요? 장말쿰의 턱이 굳어졌지만 문으로 가서 잠금을 풀었습니다. 고집하신다면요? 폭풍 대피소는 장말쿰이 내려가는 짧은 계단을 내려갈 때 단 하나의 전구로 희미하게 조명되었습니다. 공간은 다양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낚시 장비, 오래된 가구, 상자들, 그리고 방수포로 덮인 여러 물건들. 민수는 장말쿰이 맨 끝 벽에 있는 오래된 나무 캐비닛 앞에 자신을 위치시킨 것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그 위치는 의도적이고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캐비닛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민수가 자신을 멈출 수 없이 물었습니다. 그냥 같은 것들이죠. 장말쿰이 무시하듯 말했습니다. 개인 소지품, 제 이전 생활의 유물들, 가족 기념품, 저 말고는 아무도 관심 없을 겁니다. 이 형사는 전문가의 눈으로 방을 살펴보았지만
즉시 의심스러운 것을 찾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충분히 본 것 같습니다, 장씨.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말콤은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을 밖으로 안내하기 위해 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가 캐비닛에서 물러나자 민수의 눈이 부서진 캐비닛 무늬 틈을 통해 놀랍도록 익숙해 보이는 연한 색 모자를 포착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방 구석으로 옮겨졌고 부분적으로 방수포로 덮여 있었습니다. 거기 벽에 기대어 있는 것은 2개의 낚싯대였습니다. 하나는 성인용 크기, 하나는 더 작은 어린이용. 릴의 색깔과 디자인이 고통스러운 인식에 화음을 울렸습니다. 장말콤이 목을 크게 가다듬었습니다. 신사 여러분, 끝나셨다면. 폭풍 대피소에서 나가면서 민수는 뒤처졌습니다. 저 낚싯대들, 그가 팽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내와 딸이 가졌던 것과 정확히 똑같아 보입니다. 장말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 것과 제 돌아가신 딸의 것입니다. 그것들을 봐도 될까요? 이 형사가 물었습니다. 안 되면 좋겠습니다. 장말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제 돌아가신 딸의 소중한 소유물입니다. 제 조카조차 만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집이 아니라 여기 남아있는 겁니다. 이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계를 존중했지만 민수는 그냥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캐비닛에서 본 모자는요, 제 아내 것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장말콤의 얼굴을 스치는 무언가, 짜증,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그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는 대피소로 다시 들어갔다가 잠시 후 모자와 낚시 공구함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 모자는 몇 달 전에 해안에 밀려온 걸 찾았습니다. 당신 아내 거라면 가져가세요. 저는 쓸모가 없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서영의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그녀가 직접 추가한 섬세한 스티칭이 있는 연한 크림색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구함, 민수가 익숙한 브랜드를 주목하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 것과 같습니다. 장말콤의 대답이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제 것입니다. 품질로 유명한 흔한 오래된 브랜드예요. 아버지가 여러 해 전에 주신 거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걸 가지러 여기 왔습니다. 일행은 등대의 나머지 부분을 점검하고 꼭대기의 랜턴실까지 나선형 계단을 올라갔지만 더 이상 주목할 만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밝은 햇빛 속으로 다시 밖으로 나오면서 민수는 손에 서영의 모자를 쥐고 복잡한 감정과 씨름했습니다. 그녀의 이 작은 조각을 찾은 것에 대한 정당성, 하지만 그것을 찾은 남자에 대한 깊어지는 의심. 장말콤이 등대문을 잠그고 그들을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조사가 끝났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이 형사가 균등하게 말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씨. 출발 준비를 하면서 이 형사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장씨, 당신에게 연락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연락 가능한 현재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장말콤의 표정이 나빠졌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제 사생활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소를 주세요. 이 형사가 압박했습니다. 장말콤은 멀리 있는 늑대섬의 실루엣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북쪽 해안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제 조카는요, 가끔 방향과 섬 탐색을 도와주고 돈을 내는 관광객 방문객들도 있습니다. 그의 어조는 간결하고 조급했습니다. 저는 늑대섬, 물범섬, 그리고 회안포 사이를 음식과 물품을 위해 항해하지만 그 외에는 제 자신만의 생활을 합니다. 후속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박 형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럼 늑대섬으로 오세요. 장말콤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방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과 함께 장말콤은 배에 올라 출발했고 늑대섬이 아니라 본토 방향으로 향하면서 그의 항적이 물을 휘저었습니다. 민수는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고 이상한 불안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저 남자는 뭔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급한 결론으로 뛰어들지 맙시다. 이 형사가 그들이 순찰선에 탑승하면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이 이상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태수가 조타석을 잡고 등대에서 떠나 회암포로 돌아가도록 안내했습니다. 등대가 멀리 물러나면서 민수는 그녀가 그 외로운 장소에 있었다는 가시적인 증거인 서영의 모자를 움켜쥐었습니다. 저 방에 낚싯대들. 몇 분 동안 여행한 후 민수가 말했습니다. 서영과 소희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같은 브랜드, 같은 색깔, 심지어 크기도 맞았습니다. 서영의 것은 특별한 크롬 릴이 달린 회색 트림 마리노 프로 X6였습니다. 그 모델에 돈을 쓸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제가 3년 전 그녀의 생일에 사줬습니다. 박 형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강 씨. 그 브랜드는 비싸지만 이 주변에서 전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모자는요,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아니죠. 박 형사가 동의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당신 아내가 어느 시점에 거기 있었다는 증거입니다만 우리가 이미 의심했던 것만 확인시켜 줍니다. 폭풍 후에 당신 가족의 소지품 일부가 여러 장소에 떠내려왔다는 것을 장 씨는 해안에서 찾았다고 주장합니다. 민수는 좌절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 캐비닛 앞에 자신을 위치시킨 방식, 우리가 낚싯대에 대해 물었을 때 얼마나 긴장한 것처럼 보였는지. 당신의 좌절을 이해합니다. 이 형사가 말했습니다. 돌아가면 장 씨의 배경을 더 깊이 조사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나머지 여정은 긴장된 침묵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회암포에 도착했을 때 경찰관들이 모자를 증거로 가져가되 적절히 문서화한 후 민수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서영의 이 조각과 헤어지기를 꺼렸지만 민수는 필요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넘겨주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서로 떠나자 민수는 부두에서 태수와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저 남자를 믿지 않습니다. 민수가 물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는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습니다. 확실히 그에게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사진 속 소녀는 오늘 아침 제가 본 것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며 멈췄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소녀를 봤을 때 그녀의 머리는 짧았어요.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진 속 소녀와 똑같이요. 당신 딸은 머리를 닦고 있었죠. 민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소희는 항상 머리를 닦고 다녔어요. 서영이 절대 자르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거짓 희망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감사해야죠. 하지만 여전히 같은 소녀인지 확신하지 못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태수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늑대섬에 산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그 섬들 사이를 항해하며 일주일에 2번 연구소에 물품을 배달해 왔습니다. 늑대섬에서 그나 어린 소녀를 본 적이 없고 연구원들이 그곳에 사는 남자와 아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민수는 몸을 관통하는 오한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사는 곳에 대해
거짓말했군요. 아마도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아니면 그가 너무 자신만의 생활을 해서 우리의 길이 한 번도 교차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작은 섬이 아니니까요. 그는 생각에 잠겨 멈췄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배달을 갑니다.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요. 어쩌면 연구소에서 이장 씨라는 사람을 아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 주시겠어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민수는 전화기를 꺼내 연락처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가봐야겠네요. 태수가 시간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운동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 할 거예요. 하지만 내일 운행 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뭔가 알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민수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게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태수가 단단히 악수했습니다. 진실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든. 태수가 떠난 후 민수는 경찰서로 차를 몰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여러 긴 분 동안 운전석에 앉아 등대 방문을 마음속으로 재생했습니다. 모자, 낚싯대, 장말콤의 이상한 행동. 서영과 소희가 단순히 폭풍에 익사했다면 그 어느 것도 이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안은 그들이 어떻게든 폭풍에서 살아남아 등대에 도달했고 그 다음엔 불분명한 동기를 가진 이상한 남자에게 갇혀 있었다는 것. 또 똑같이 믿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민수는 차를 시동 걸고 집으로 가는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끔찍하면서도 희망적인 가능성들로 휘몰아쳤습니다. 민수는 집으로 곧장 운전할 생각이었지만 익숙한 회암포 거리가 창문을 지나가면서 그는 등대에서 본 낚싯대들에 대한 생각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이 서영과 소희의 것이라는 확신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충동으로 그는 방향을 바꿔 마을의 해안가 지구로 향했습니다. 은빛 다시 회암포에서 가장 오래된 선술집은 지금쯤 열려 있을 것이고 민수는 생각할 장소가 필요했고 어쩌면 배울 것도 필요했습니다. 회암포의 낚시 공동체는 긴밀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장말콤에 대해 안다면 은빛 닻에 단골들일 것입니다. 선술집은 한 세기 이상의 해안 폭풍을 견뎌낸 낡은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안쪽에 따뜻한 나무 패널과 해상 장식은 수십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간에는 소수의 손님만이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었고 대부분 평생 어부에 거친 안색을 가진 나이든 남자들이었습니다. 민수는 배자리를 잡고 이덕구라는 중년 남자 바텐더에게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이덕구는 민수가 회암포에 산 만큼 오랫동안 이곳을 운영해 왔습니다. 음료를 기다리는 동안 민수는 전화기를 꺼내 등대에서 본 낚싯대와 공구함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낚싯대는 고급 모델로 존경받는 제조업체의 프리미엄 라인의 일부였습니다. 캐주얼한 어부가 일반적으로 투자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덕구가 맥주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민수가 물었습니다. 장말콤이라는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덕구의 눈썹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장씨, 오,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그는 배기대였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었죠. 대부분 자신만의 생활을 했어요. 왜 물으시죠? 오늘 늑대바위 등대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이덕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말이 되네요. 몇 년 전에 그곳을 샀죠. 일종의 엔지니어라고 들었어요. 돈을 벌고 등대지기 놀이를 하기로 결정했대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멈췄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있었죠.
어떤 소문이요? 민수가 강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캐주얼한 어조를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오, 작은 마을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험담하죠. 이덕구는 거의 빈 선술집을 둘러본 후 계속했습니다. 일부는 그가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 등대나 배에서 몇 주씩 혼자 지내죠. 최근에 물범섬에서 뭔가를 짓고 있다고 들었어요. 물범섬이요? 민수가 똑바로 앉았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늑대섬에 산다고 말했는데 이덕구의 표정이 회의적으로 변했습니다. 늑대섬? 아니, 그건 말이 안 돼요. 해양 연구 사람들이 영구 거주자, 특히 아이가 있는 거주자에 대해 언급했을 텐데요. 아이요? 민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의 조카 혹은 그렇게 들었어요. 이덕구가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말했듯이 그는 자신만의 생활을 해요. 제가 아는 대부분은 기껏해야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민수는 이 정보를 처리하려 애쓰며 맥주를 길게 들이켰습니다. 회암포에 배를 두고 있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덕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 그는 주 항구에서 떨어진 만수로 중 하나에 일종의 보트하우스를 설치했다고 하네요. 갈대와 나무 뒤에 숨겨져 있어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민수는 맥주를 마시고 후한 팁을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장님. 도움이 됐어요. 찾고 계신 걸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덕구가 민수가 문을 향해 갈 때 외쳤습니다. 밖에서 민수는 즉시 전화기를 꺼내 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부는 네 번째 벨소리에 응답했습니다. 민수 씨, 괜찮으세요? 다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민수가 서문없이 말했습니다. 20분 후에 선착장에서 만나주실 수 있나요?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가 그렇게 빨리 바뀌었죠? 가서 설명할게요. 장말콤에 관한 거예요. 민수는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긴박감을 가지고 선착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만약 이덕구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장말콤은 자신이 사는 곳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숨길 게 없다면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태수가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선술집에서 배운 것을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늑대섬에 전혀 살지 않는다는 거죠? 태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뭔가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곳에 배달하는 모든 시간 동안 그를 본 적도 없고 그가 거기 산다는 언급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의 보트하우스를 찾고 싶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 사장님이 주 항구에서 떨어진 만수로 어딘가에 있다고 하셔 안사라고 했어요. 태수가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그곳은 수로의 미로예요. 일부는 거의 항해할 수 없어요. 정확히 뭘 찾기를 바라시나요? 모르겠습니다. 민수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저 남자는 자신이 사는 곳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어요. 제 아내의 모자를 가지고 있었고 저 낚싯대들이 서영과 소희의 것이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그가 뭘 숨기고 있는지 더 알아야 해요. 경찰에 알려야 하지 않나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바텐더가 장말콤이 어디 살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공유했다고요? 뭔가 하기 전에 그 이상을 원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아이를 직접 보고 싶어요. 정말로 그의 조카라면 소희는... 민수의 말이 끊겼습니다. 생각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잠시 고려한 후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제 배가 얕은 수로에 더 적합해요. 제 배로 갑시다. 그들은 해안 수영용으로 설계된 튼튼한 선박인 태수의 낚싯배에 탑승했습니다. 부두에서 떠나자
늦은 오후 햇살이 물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주항구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낚싯배들로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태수가 만수로 네트워크를 향해 조종하자 교통량이 줄어들고 결국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로는 민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좁았고 키 큰 갈대와 맹그로브가 양쪽 강둑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늘어진 나무들은 일부 장소에서 터널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며 가지들이 물 위에 얼룩진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지 않아요. 태수가 구불구불한 수로를 능숙하게 항해하며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배에는 너무 얕고 조류 관찰이나 식물학에 관심이 없다면 볼 게 별로 없어요. 숨기기에 완벽한 장소네요.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수로 위로 더 깊숙이 계속 들어갔고 항구 소리가 그들 뒤로 희미해졌습니다. 침묵은 배의 모터에 부드러운 운걸거림과 주변 식물의 가끔 새 울음소리로만 깨졌습니다. 이 수로들이 얼마나 멀리 가나요? 거의 20분 동안 여행한 후 민수가 물었습니다. 결국 반도 반대편으로 열립니다.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거기 버려진 해군 기지가 있어요. 지금은 다 덮였죠. 수년 동안 출입 금지예요. 수로의 구비를 돌자 태수가 갑자기 엔진을 거의 무음의 공회전으로 줄였습니다. 저기 보세요. 그가 앞을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수로가 약간 넓어지는 들쭉날쭉한 구석에 바위와 식물의 자연적 형성으로 부분적으로 숨겨진 민수가 예상하지 못한 구조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긴 배였고 아마 40피트 길이로 갑판에 풍화된 선실 구조물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배는 낮은 바위, 노두에 인접한 작고 조잡한 부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바위 위 가느다란 나무들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저게 틀림없어요. 민수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그들의 배를 시야에서 숨겨진 채로 있을 수 있지만 특이한 거처를 관찰할 수 있는 위치로 조종했습니다. 이제 뭘 하죠?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켜봅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숨겨진 위치에서 약 15분간 관찰한 후 움직임이 그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바위 위 오두막에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장말콤 먼 거리에서도 틀림없었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민수가 불필요하게 속삭였습니다. 태수가 민수에게 쌍안경을 건넸습니다. 계속 지켜보세요. 확대된 렌즈를 통해 민수는 장말콤이 오두막에서 보트하우스로 가는 거친 길을 내려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잠깐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오두막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오두막에서 나올 때 민수의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장말콤이 무언가를, 아니, 어깨에 누군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금발 머리를 가진 작은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에, 민수가 헐떡였습니다. 그가 아이를 들고 있어요. 인물은 축 늘어져 보였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거리에서 구체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민수는 10살이나 11살 이하의 어린 소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움직이고 있나요? 태수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알 수 없어요. 의식이 없어 보이는데 남자가 자기 조카에게 약을 먹이겠어요? 그들은 장말콤이 짐을 들고 길을 조심스럽게 내려와 보트하우스로 들어가는 것을 겁에 질린 매혹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몇 분 후 그가 다시 나타나 오두막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수는 즉시 전화기에 손을 뻗었습니다. 경찰에 전화할게요. 그녀가 그의 조카든 제 소희든 다른 누구든 상관없어요. 뭔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는 해안경찰서 번호를 누르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배정원이 응답하자 그는 자신을 밝히고 그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을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즉시 경찰관들이 필요합니다. 그가 최선을 다해 위치를 알려주며 촉구했습니다. 장말콤이 아이를 납치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제 딸일 수도 있어요. 전화를 끊지 마세요, 강씨. 배정원이 지시했습니다. 부대가 지금 배치되고 있습니다. 배정원과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민수는 쌍안경을 통해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장말콤이 오두막에서 다시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깨에 무거운 자루처럼 보이는 것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장말콤이 보트하우스로 가는 가파른 길을 협상하다가 순간적으로 발을 헛디뎠습니다. 자루가 그의 소나귀에서 미끄러져 경사면 아래로 굴러떨어져 길바닥에 멈췄습니다. 민수가 쌍안경으로 확대하자 그가 본 것이 그의 피를 차갑게 얼게 했습니다. 자루의 열린 끝에서 여성의 머리가 부분적으로 보였고 금발 머리카락이 땅 위로 흘러나왔습니다. 여자가 있어요. 민수가 감정이 팽팽한 목소리로 배정원에게 보고했습니다. 자루 안에 생각컨대 그는 문장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장말콤이 재빨리 회복하고 자루를 모아서 보트하우스로 계속 갔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안으로 사라졌다가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태수가 목소리에 긴장이 역력하게 물었습니다. 가는 중입니다. 민수가 여전히 전화기를 움켜쥐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빨리 이 수로들을 항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두막에서 세 번째 이동해서 장말콤은 2개의 큰 쿨러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얼음과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종류였습니다. 그는 이것들도 보트하우스에 실었고 그 다음 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백히 출발할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민수가 배정원에게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지금 뭔가 해야 해요. 경찰과 해상부대가 출동 중입니다. 배정원이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용의자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무장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이것을 태수에게 전달했고 그는 암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후진해야 해요. 그가 이쪽으로 오면 발견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관찰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를 찾아야죠. 그들이 조심스럽게 배의 위치를 바꾸기 시작하자 태수의 발 아래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졌고 소리는 조용한 수로에서 부자연스럽게 컸습니다. 장말콤의 머리가 빠르게 올라갔고 그의 주인은 즉시 소음의 원천으로 끌렸습니다. 그는 재킷 안으로 손을 뻗어 권총처럼 보이는 것을 꺼내 그들의 방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장했어요. 민수가 전화기에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발견한 것 같아요. 즉시 후퇴하세요. 배정원이 지시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태수는 이미 그들의 배를 늘어진 식물의 은폐 속으로 더 깊이 이동시켰지만 장말콤이 그들의 존재를 감지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거기 있다는 거 알아요. 장말콤의 목소리가 고요한 공기 속에서 부자연스럽게 크게 물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습니다. 모습을 드러내요. 민수와 태수는 얼어붙어 있었고 겨우 숨을 쉴 정도였습니다. 총소리가 울렸고 총알이 그들의 위치에서 몇 야드 떨어진 물을 쳤습니다. 그것은 경고 사격이었고 그들을 맞히려는 표적 시도가 아니라 그들의 대략적인 방향으로 발사된 것이었습니다. 나와서 개방된 곳으로 장말콤이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 뭘 하죠? 태수가 미친 듯이 속삭였습니다. 숨어 있어요.
민수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움이 오고 있어요. 마치 신호처럼 보트 엔진과 헬리콥터의 먼 소리가 접근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장말콤의 머리가 소리를 향해 돌아갔고 그의 표정은 분노에서 계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탈출을 막아야 할까요? 태수가 항구로 돌아가는 수로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배정원이 관여하지 말라고 했어요. 민수가 상기시켰습니다. 비록 그의 몸의 모든 본능이 장말콤과 맞서고 답을 요구하고 그가 본 아이가 정말로 소희인지 알아내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여러 경찰 보트가 수로 입구에 나타나고 불빛이 깜빡이면서 그들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에서는 경찰 헬리콥터가 위치로 이동했고 스포트라이트가 가혹한 흰 빛으로 현장을 비췄습니다. 장말콤은 현장에서 항복했고 경찰관들이 그를 수갑을 채우고 보트하우스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태수는 지켜보라는 지시를 받고 대기했습니다. 곧 의료진이 작은 임무를 들고 나왔습니다. 비록 진정제를 맞은 상태였지만 그것은 소희였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달려갔지만 경찰관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그는 소희가 의료용 보트로 옮겨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도감은 짧았습니다. 경찰관들이 보트하우스에서 바디백을 조심스럽게 운반하는 것을 봤을 때 말입니다. 서영, 그가 속삭였습니다. 슬픔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바디백과 보트하우스 안에서 발견한 것은 깊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민수가 내부를 엿볼 수 있을 만큼만 바디백을 열었을 때 그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공포가 가슴속에서 치솟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거기 누워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진실은 훨씬 더 나빴습니다. 장말콤이 그녀를 찢어놓았고 그녀의 몸은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소름 끼치게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얼어붙었고 눈물이 그의 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분노와 경노가 그를 채웠고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끌어올랐습니다. 민수가 방금 본 것을 처리하기 전에 보트하우스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경찰관들이 민수가 장말콤이 이전에 싣는 것을 봤던 바로 그 2개의 큰 쿨러 박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광경은 그를 통해 신선한 공포의 물결을 보냈고 그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을지 이해하려 달려갔습니다. 저 안에 뭐가 있죠? 태수가 불안으로 팽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은 암울했습니다. 증거입니다. 매우 충격적인 증거입니다만 지금은 그게 전부입니다. 더 많은 경찰관들이 언덕 위 오두막에서 증거봉투에 다양한 물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 명은 책이나 앨범처럼 보이는 것을 들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더 작은 용기들과 민수가 등대에서 인식한 낚시 공구함을 끌고 왔습니다. 그것을 보자 그의 위가 뒤틀렸고 그의 마음은 무서운 질문으로 소용돌이쳤습니다. 그 공구함 안에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그가 이미 본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충격을 받으신 걸 알지만 우리 둘 다 서로 돌아가야 합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소희에게 가야 해요. 민수가 주장했습니다. 그 애가 절 필요로 해요. 의료팀이 그녀를 회암포 기념병원으로 직접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상태를 다룰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그녀와 재회하실 수 있도록 약속드립니다만 지금 당장 그녀는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건이 여전히 마음속에 생생할 때 당신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이해합니다.
그러니 서에서 시간을 가지세요. 마지못해 민수는 동의했습니다. 대기 중인 경찰 보트로 호송되면서 그는 장말콤이 만든 기이한 거처를 돌아보았습니다. 해안에 묶인 보트 하우스, 바위 위에 숨겨진 오두막. 서영과 소희는 그곳에서 어떤 공포를 견뎠을까요? 회안포로 돌아가는 보트 여행은 민수에게 충격과 슬픔의 흐릿함으로 지나갔습니다. 소희가 살아있다는 것, 그가 감히 희망할 수 없었던 기적이었지만 서영은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장말콤의 거처를 수색한 경찰관들의 암울한 표정으로 보아 거기서 일어난 일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빴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민수와 태수는 개별 진술을 하기 위해 분리되었습니다. 민수는 진술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아침 태수의 목격부터 장말콤에 숨겨진 보트 하우스 발견까지 모든 것을 극도로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낚싯대, 모자, 그리고 등대에서 장말콤과의 모든 상호작용을 묘사했으며 끔찍한 퍼즐을 맞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도 포함시켰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의 설명을 마친 후 민수가 말했습니다. 왜죠? 왜 그들을 데려갔을까요? 왜 소희를 살려두고? 하지만 그는 문장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그를 인터뷰하는 형사 강형사라는 여성이 노트를 닫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강씨, 우리는 보트 하우스와 오두막의 증거를 처리해 왔습니다. 준비시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깊이 충격적입니다. 민수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걸 말해주세요. 장말콤이 배에 싣고 있던 2개의 쿨러박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형사가 전문적이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보존된 인간 유해를 담고 있었습니다. 여러 희생자의 신체 부위로 보이는 것들이 유리병 안에 해부학적 표본처럼 깨끗이 청소되고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병은 날짜와 이름으로 꼼꼼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낚시 공구함에는 그의 시술에 사용한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바디백에 담긴 아내를 보셨듯이 장말콤은 아직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멈췄고 나머지는 소리내어 말하기에는 너무 끔찍했습니다. 민수는 육체적으로 아픈 것을 느꼈습니다. 맙소사, 작은 수지 크리스탈도 있었습니다. 페이퍼웨이트나 전시용 조각처럼요. 이 수지 블록 안에는 직물 조각, 개인 물품, 그리고 머리카락 샘플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에는 당신 딸의 따은 머리로 보이는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의 손이 주먹으로 굳어졌고 그의 손가락 마디가 분노와 공포로 하얗게 변했습니다. 기념품을 간직했군요. 정확히 기념품은 아닙니다. 강형사가 정정했습니다. 우리가 찾은 일지를 기반으로 그는 이것들을 헌사 보존으로 봤습니다. 그는 시간을 멈추는 것, 그가 완벽한 모성 유대라고 부른 것을 영원히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일지를 찾으셨어요? 네, 그리고 사진 앨범도요. 오두막에 있었습니다. 앨범에는 장말콤이 희생자들과 함께 그가 가족 장면으로 간주한 것으로 포즈를 취한 연출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위치를 잡고 마치 그들이 자신의 가족인 것처럼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가? 민수는 그런 행동에 필요한 광기의 수준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범죄의 성격은 성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형사가
그의 말하지 않은 두려움을 이해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집착은 보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녀쌍을 그가 시간과 혼돈의 파괴라고 부른 것으로부터 구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일지는 이에 대한 그의 철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누구죠? 우리는 프로필을 구축해 왔습니다. 강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장말콤은 한때 폭풍에 견딜 수 있는 해상 구조물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존경받는 해양 엔지니어였습니다. 15년 전 그의 아내와 어린 딸이 페리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가 설계를 도운 페리였죠. 죄책감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사회에서 물러났고 결국 합의금을 사용해 등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망상은 가족을 대체하는 것에 관한 거였군요. 정확히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강 형사가 명확히 했습니다. 우리 법의학 정신과 의사에 따르면 장 씨는 재구성과 보존의 망상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새로운 모녀쌍을 구함으로써 잃은 것을 재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그들을 해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존중하고 그가 일지에 반복적으로 쓰듯이 시간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건 비틀렸네요. 태수가 자신의 진술을 마치고 그들에게 합류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죽음에 대해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강 형사가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가족들을 비슷한 운명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속죄하는 그의 왜곡된 방식으로 보입니다. 그의 글에서 그는 여성들을 돌봄과 혼돈의 상징으로 언급하며 그들의 추정된 감정적 취약성이 자신의 아내와 딸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서영과 소희는 민수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강 형사가 메모를 참고했습니다. 그의 일지에서 상세한 기록을 찾았습니다. 서영과 소희는 8개월 전 폭풍에 실제로 휘말린 것으로 보입니다. 등대 근처로 표류했을 때 그들의 배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장말콤이 그들을 보고 도킹을 도왔습니다. 그는 피난처를 제공하며 폭풍이 지나가면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하지 않았죠. 민수가 시나리오가 끔찍하게 명확해지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의 글에 따르면 서영은 그가 라디오를 사용하지 않자 빠르게 의심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대면했을 때 그는 적대적이 되었고 등대에서 그들 둘 다 억류했습니다. 그는 물범섬에 새 오두막과 보트하우스를 완성하는 동안 그들을 그곳에 묶어두었습니다. 그가 그들을 엄길 계획이었군요. 민수가 깨달았습니다. 네, 그는 회한포가 너무 위험해졌다고 썼습니다. 너무 많은 눈이 지켜보고 너무 많은 속삭임이 퍼지고 등대가 여자들에게 먹이를 주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너무 번거로워졌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조만간 그를 알아챌까봐 걱정했는데 오늘 아침 김 씨가 그를 봤을 때가 바로 그 경우였습니다. 그녀가 목소리를 조이며 말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전체 작전을 더 고립된 장소로 이전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태수가 등대에서 소희를 봤을 때 장말콤이 마지막 물건들을 수거하러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부분적으로 진정제가 투여된 상태였지만 장말콤이 한눈을 판 순간 부두로 가기에 충분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 씨가 그녀를 봤습니다. 만약 제가 멈췄더라면 태수가 후회로 두꺼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깨달았더라면 알 수 없었습니다. 강 형사가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본 것을 보고했고 그것이 우리를 그녀에게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영은 민수가 자신에게 강요하며 물었습니다.
그가 언제? 강 형사의 표정이 암울했습니다. 유해의 상태를 기준으로 우리 검시관은 그녀가 오늘 살해당했다고 믿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도착한 지 몇 시간 이내일 겁니다. 장말콤은 소희가 발견된 후 위험 없이 그녀를 살아서 운송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수 있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영이 이 모든 달 동안 살아있었고 상상할 수 없는 조건을 견디다가 구조가 그토록 가까웠을 때 살해당했다는 지식에 황폐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몇 명이나? 그가 잠시 후 물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100마일 방역 내의 해안 지역 사회에서 사라진 최소 3쌍의 다른 모녀의 유해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통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그들이 희망했던 것은 아니더라도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민수가 목소리를 굳히며 물었습니다. 장말콤은 여러 건의 납치, 살인, 그리고 수많은 다른 범죄로 기소될 것입니다. 그의 변호사는 정신 이상 변호를 시도할 수 있지만 그의 범죄의 치밀한 성격과 관련된 광범위한 계획을 고려할 때 그러한 변호가 성공하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감옥이든 안전한 정신과 시설이든 그는 다시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확실성에서 작은 위안을 찾았습니다. 지금 소희를 봐야 합니다. 누가 저를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즉시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다 드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당신과 이야기해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당신 딸이 우선입니다. 민수가 일어서려 할 때 그는 태수를 향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아침 그녀를 보지 못했더라면 딸과 함께 가세요. 태수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회암포 기념병원으로 가는 운전은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민수는 즉시 박 의사가 개인 상담실에서 그를 만난 응급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강 씨, 저는 당신 딸의 초기 치료를 감독해 왔습니다. 그 애는 어떻습니까? 민수가 감정으로 거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상황을 고려할 때 놀랍도록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박 의사가 시작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심하게 진정제가 투여되어 있었지만 그 약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양실조 징후가 보이고 가벼운 호흡기 감염이 있습니다. 아마도 습하고 환기가 잘 안 되는 조건에 장기간 노출되어서일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할 수 있나요? 신체적 관점에서는 네, 적절한 영양과 의료 치료로 완전한 회복을 기대합니다. 호흡기 감염을 치료하고 영양실조를 해결하는 동안 최소 며칠 동안 입원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후 합병증이 없다면 집에서 회복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민수가 답을 두려워하며 물었습니다. 그건 더 긴 여정이 될 것입니다. 박 의사가 인정했습니다. 소희의 사례를 상담할 소아심리학자 김 의사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놀랍도록 회복력이 있지만 강 씨, 그녀가 경험한 트라우마는 전문적인 치료와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박 의사의 표정이 동정심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검시관이 여전히 부검을 진행 중입니다. 수사에 필요한 부분이지만 존엄성과 존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검사가 완료되면 유해는 장례 준비를 위해 당신에게 인계될 것입니다. 저는 그녀가 평화를 찾기를 원합니다. 민수가 목소리가 깨지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견딘 모든 것 후에 그녀는 그만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준비가 되시면
저희 병원 목사님이나 사회복지사가 그러한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박 의사가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희에게 집중합시다. 곧 개인 병실로 옮겨질 것이고 원하시는 만큼 오래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민수를 소희의 방으로 안내하러 왔습니다. 걸어가면서 그녀는 소희가 여전히 의식이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생명 징후는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방 밖에서 민수는 멈춰서서 안에서 발견할 것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는 문을 밀었습니다. 소희는 그녀의 작은 체구에 너무 커 보이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 아이비가 부착되어 있었고 모니터링 장비가 그녀 옆에서 조용히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머리카락은 짧게 잘려 있었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 길게 따았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창백하고 얇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딸이 살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침대에 접근해 소희의 손을 그의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차가웠지만 본능적으로 그의 손가락 주위로 감겼고 그의 심장은 이 작은 반응에 치솟았습니다. 소희야, 그가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여기 있어. 이제 안전해. 그녀의 눈꺼풀이 펄럭였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의자를 침대 가까이 당겨 앉았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깨어날 때까지 필요한 만큼 기다릴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들이 왔다 갔으며 소희의 생명 징후를 확인하고 약물을 조정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곁에서 변함없이 남아 있었고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하며 안전과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황혼이 창밖에서 깊어지자 소희의 눈꺼풀이 다시 펄럭였고 이번에는 열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았고 혼란스러웠지만 그 다음 그녀는 머리를 약간 돌려 그를 보았습니다. 아빠.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연약하고 불확실했으며 마치 그가 꿈일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래, 애기야. 민수가 얼굴에 눈물이 자유롭게 흘러내리며 말했습니다. 나야, 여기 있어. 인식이 그녀의 눈에 떠올랐고 즉시 고뇌가 뒤따랐습니다. 엄마. 그녀가 얼굴을 구겨지며 말했습니다. 나쁜 남자가 엄마를 데려갔어요. 민수는 주입구를 염두에 두고 딸을 부드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알아, 애기야, 알아. 엄마가 용감하라고 말했어요. 소희가 눈물을 통해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우리를 찾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찾았어요. 한 번도 너를 찾는 걸 멈춘 적이 없어. 민수가 감정으로 두꺼운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단 하루도. 소희가 그에게 매달렸고 작은 몸이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엄마가 돌아오기를 원해요. 민수는 그녀를 더 꽉 안았고 자신의 슬픔이 그를 압도하려 했습니다. 엄마는 돌아올 수 없어, 애기야. 하지만 엄마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엄마는 너무 용감했고 내가 너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너를 보호했어.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고 창백한 뺨에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매일 밤 노래해줬어요. 민수가 엄지로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냈습니다. 엄마답네. 민수는 딸이 흐느끼기 시작하자 품에 안았고 작은 어깨가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그는 그녀를 안았고 자신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면서 불가능한 역경에 맞서 딸을 살려둔 용기를 가진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여인의 깊은 상실을 공유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소희가 울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애기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게 괜찮아. 우리는 한동안 슬플 거야.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가 있고 우리는 서로를 돌볼 거야.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소희의 흐느낌이 점차 가라앉자 민수는 계속 그녀를 안고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앞길은 어려울 것입니다. 악몽들, 치료 세션들, 쉬운 답이 없는 질문들, 그리고 법적 싸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희는 살아있었습니다. 불과 24시간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기적이었습니다. 병원 창문을 통해 햇빛이 흘러 들어와 그들 둘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밖에서 바다가 수평선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영을 그들에게서 빼앗아간 바로 그 바다이지만 1년에 있을 법하지 않은 사건들과 한 어부의 세심한 관찰을 통해 소희의 구조로 이어진 바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포옹에 잠긴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통해 재회한 아버지와 딸. 그들의 공유된 슬픔은 그들이 잃은 아내이자 어머니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 순간 슬픔과 상실 속에서 연약한 희망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잃어버린 삶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여인의 사랑과 용기의 기억을 기리며 함께 세울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